오늘은 두 번째 강의, 설명할 수 없는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만남, 또 관계가 이러저런 종류의 기분으로 채색되어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자신감이 넘치기도 하고 또 행복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진을 빼게 하는 슬픔 또는 불안과 같은 기분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것을 민감하게 감지하고 또 가볍게 또는 심각하게 우리가 대응을 합니다. 자신이 문제를 왜 그렇게 해결했는지 이해 못한 채 지식을 얻기도 하고 또 업무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기도 합니다. 문제 해결을 왜 그렇게 해결했는지 모르는, 바로 설명하기 어려운 지식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뇌 손상을 입어서 해마를 잃은 사람도 새로운 과제를 배울 수도 있고 업무 과제를 완수할 수도 있는데, 이 해마라는 것은 우리의 그 기억을 저장하고 다시 불러내는 역할을 하는데, 이 해마를 잃은 사람도 이런 업무 능력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 자신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완수했는지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인지 없는 지식도 과학적으로 증명된 현상이라는 것이에요. 기억과는 상관없이 이해를 경험하는 이런 능력은 정신역동 이론에서는 무의식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애착 이론가들은 명시적 기억하고 암묵적 기억, 즉 설명할 수 없는 지식으로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이 용어가, 명시적인 기억과 암묵적 기억, 이 용어가 해부학적으로 훨씬 더 정확하고 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과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명시적 기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억의 종류인데, 어떤 사실을 저장하여 사실을 검색할 수 있는 정보,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가 공부하고 시험 보고 과거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고 또 그것을 가족이나 친지들과 친구들과 나눌 수 있다는 그런 기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명시적 기억은 나이가 들면서 양은 많아지지만 점점 그 능력이 감퇴하게 되지요. 우리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새학년이 되면은 친구들의 그 이름을 싹 다 외우고 그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던 그 날짜나 그 다음에 뭐 물건을 두었던 장소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지만 나이가 들면서 감퇴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억이 그 온통 인생을 좌우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 명시적 기억은 우리의 기억에서 아주 낮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면에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설명할 수 없는 지식, 또 다른 말로 암묵적 기억, 이것은 설명될 수 없는 지식이고 이해하고 사고하고 이런 그런 그 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설명할 수 없는 지식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은 암묵적으로 저장되어 있고 검색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암묵적 기억은 또 쉬운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보면 배웠던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신발끈을 매는 것이라든지 공을 치는 것이라든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이런 근육 기억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지만 이미 내 몸의 근육에 체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무의식과 좀 비슷하게 생각이 되죠. 그렇지만 무의식에서 말하는 억압이라든지 검열이라든지 해리 같은 것은 아닙니다. 정보가 거기에 나와 있고 사람의 행동으로도 표현이 되지만 설명되지는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암묵적 기억은
개인의 그 초기 애착 경험 가운데서 얻게 되고 작동을 해서 이때 생겼던 관계의 틀이, 관계의 룰이 잊어버려지거나 버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암묵적 기억은 명시적 기억하고 세 가지 면에서 차이를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관계 기억, 하나는 초기의 기억, 하나는 정서 기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관계 기억에서 보면 이런 관계 기억의 형태는 생존 목적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해부학적으로 보면 아주 정동 상태, 즉 공포라든지 그 다음에 불안이라든지 갈망 또는 성, 이런 그 아주 급박한 상황이 있을 때 반사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성의 규칙은 의식 밖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은 어른이 되어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이 암묵적 기억을 지배하는 강력한 정서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자기 행동이 이 규칙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려는 그런 속성이 있어서 어떤 때는 타인들을 강하게 왜곡하기도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 규칙들은 지식이 없이도 계속 적용이 되는데요. 이것은 순간적으로 활성이 되고 또 정보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리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빨리 대처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죠. 예를 들면 곰의 위험성, 어떤 곰이 나를 덮치려는 것일까? 아니면 저 남자가 나한테 오는데 위험한 상황인가?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지 되지? 이런 것에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초기의 기억, 초기에 우리가 형성된 그런 기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관찰을 해보면 그 아이들의 손 움직임이 굉장히 생생하고 또 표정이나 목소리가 어떤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는, 언어는 없지만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는 엄마와 그런 어떤 것이 그 태어나면서 타고나서 그런 얼굴 표정이라든지 목소리를 통해서 감정 체계를 나타낸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영화의 내의 오른쪽은 어떤 그 상황을 이해하고 관제하는 특성을 가진 감정 조절 역할, 그 다음에 좌뇌는 엄마와 의사소통하려는 의도를 주도적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우반구가 좌반구보다 먼저 발달을 해서 먼저 성장을 해서 아주 주도적으로 이 시기에는 영아가 엄마의 보살핌이라든지 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애착을 성립하는 데 있어서 이 우뇌가 강렬하게 몰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 2세에서 3세 사이에는 의사소통 능력 또 표현 능력에 있어서 좀 성장을 해서 이제는 사회적으로 독립을 해 나가면서 자아내가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죠. 그래서 언어도 이때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생후 넉 달 동안 이루어지는 그 언어 이전에 아기와의 원형적이고 혹은 초적인 그런 대화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직접 이루어지는 어떤 감정 조절 능력인 방식인 1차적인 상호 주관성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는 없지만 충분히 대화를 엄마랑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율동적으로 구조화되어서 어떤 음악적인 그런 개인이 나타나고, 그래서 먼저 장난치고 그 다음에 즐거움으로 가득한 그런 엄마와 유아 간의 사람과 사람과의 그런 의사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 손과 입으로 탐색하고 사람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물건과 만지고 물건과 관계하고 이런 것이 이제 뒤를 잇는데,
9개월이 되면 드디어 2차적 상호주관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언어 발달 이전의 유아기에서 빈번히 작동하는 기억이 바로 암묵적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억은 영아들이 매우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고 어떤 감정이라든지 모든 것에 취약한 것 같이 보이지만 나중에 이렇게 된 틀이 강력한 정동 상태 아래에 있을 때, 어른이 되었을 때 이게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릴 때에 형성된 이 암묵적 기억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가 완벽한 엄마는 있을 수 없지만 충분히 안아주기를 잘 한다든지 반응을 잘해준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많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정서기억인데요. 이 기억은 변연계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서기억은 애착을 갖게 하고 또 볼 위에 내적 작동 모델 개념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적 작동 모델이란 내가 이렇게 하면은 저런 결과가 생길 것이다 라는 것이 내면화되어서 장기간 영향을 미치며 바꾸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가진 감정적 반응들의 패턴은 양육적 정서 기억들 속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또는 양육자가 어떤 시간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도 말할 수 있겠죠. 에너지와 유머 감각이 있는 양육자 엄마라면 아이의 어떤 그 표정이나 그런 것에 잘 조율하고 반응해서 그 아이의 그 내 표정에 이런 반응을 해줄 것이다라는 기대, 그 열망에 굉장히 부응을 잘하게 되어서 아이가 그것을 반복해서 익힐 수 있고 또 나아가서는 다른 행동을, 다른 표정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창조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생기게 될 수가 있죠. 그렇지만 또 반면에 슬프고 무정한, 무심한 그런 어떤 엄마가 또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재미있는 게임에 잘 개입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무심하게 자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강압적일 수도 있고 동기유발을 저해하고 스트레스를 주어서 아이들이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을 일으키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의식을 동반하지 않는 지식과 이러한 과정을 지배하는 규칙들은 이미 내재화되어서 한 사람의 내적 작동 모델이 되고 그게 중요한 요소가 되어서 일단 이런 규칙이 학습되고 내 기본적 특질이 되어 있으면 이것은 암묵 기억의 일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과 관련해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규칙은 폐기하기가, 버려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정보가 명시적 기억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그 기억에 각인된 정서 반응들이 우리 치료 상황, 치료장에서 치료자가 클라이언트와 상호 주관성으로 어떤 다시 새로 우리의 그 작동 모델, 내적 작동 모델이라든지 애착 유형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치료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기에 1차적으로 애착 경험 후에도 오랜 동안 이것이 계속되어서 버리기 어렵지만 치료 상황에서 치료자와 함께 정서 교환을 잘 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치료에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모든 발달 단계 또는 연령대에서 사람들이 서로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상호주관적인 행동을 하고 기억이나 회상을 통해서 서로 협동하게 되는지를 우리는 이 암묵적 기억 또는 설명할 수 없는 지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드리고자 하였습니다.